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중 후반으로 가면서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어제는 홍콩 항생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따라갔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홍콩 항생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최대 이슈였던 헝다그룹이 채권이자를 납입했다라는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과연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최근에 전 세계 증시가 상승이 나와도 하락을 하거나 혹은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자, 그런 것처럼 다음 주에도 한국 증시는 약세를 보이며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반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죠. 플러스 0.6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다우지수와 달리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우와 나스닥은 왜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에는 29만 명이 집계되었으며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중에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미국의 다우지수는 하락 전환이 되었죠. 자, IBM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려 마이너스 9.5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IBM에서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 역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결국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반면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의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1.9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제만큼은 다들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0.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역시 플러스 1.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항공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0.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니, 정말 아시아나항공은 짱구처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수가 1% 이상 폭등이 나와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 역시 주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이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글로벌 항공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델타 에어라인도 지수가 아무리 상승이 나와도 이렇게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주를 기관과 외국인 혹은 공매도 때문에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한항공 지금 초호황이다. 화물 운임이 역대 최고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도 잘 나온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2주 동안 내릴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왜 2주 내린 것만 보시나요? 3주 동안 오르고 2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이 전화가 와서 아니 지금 내 주식 어떻게 주구장창 내리기만 하느냐, 한 달도 아니라 두 달, 세 달이 계속 내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불만을 토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럼 작년에는 1년 내내 주구장창 오르기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작년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실적이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에도 내리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응? 그거 선반영이야. 그렇게 될 걸 알고 주가가 오른 거야. 본인이 가진 주식에 똑같은 섹터가 해외에서도 내리고 있으면은 그건 글로벌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 증시가 그지 같아서 내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분명히 4월 12일 날 최고점을 찍고 그 뒤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쭉 빠지고 있죠. SSD 업체 웨스턴 디지털 이렇게 주가가 쭉 계속 빠지고 있고 CPU 제작 업체죠. 인텔 역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고 지금 모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왜 저렇게 빠지느냐. 전 세계에서 반도체주가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빠진다. 그래, 기관과 외국인이 장난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주가 모두 다 빠진다? 그건 본인의 시장 분석 능력이 부족한 거죠. 왜? 본인이 좋은 기사만 계속 찾아다니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이 쓴 반도체 겨울이 찾아온다. 이런 악재 레포트는 그냥 무시한 거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보유 지분율 51%가 외국인 투자자인데 외국인 투자자의 말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실적 잘 나왔는데 LG전자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내렸다. IBM도 똑같잖아요. IBM도 실적 발표하고 무려 9%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인분들이 연락 올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맞고 시장이 틀렸다가 아니라 시장은 항상 옳다. 네가 틀렸을 뿐. 어차피 제 지인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해외 주식을 샀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똑같은 섹터가 똑같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수익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 보고 그냥 해외 주식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주식은 인간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조정을 주고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플.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주가가 2달 동안 계속 조정이 오고 같은 시기에 한국의 애플 관련주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내렸습니다. 애플도 럼프형 때문에 주가가 계속 밑으로 꼬라박다가 다시 2019년도에 이렇게 애플은 전고점을 돌파했거든요. 1년이라는 조정의 시간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의 애플 관련주도 2019년도 5월 1일 날 애플을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약간의 상승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22,000원까지는 올라왔는데 애플이 신고가를 간 거와 다르게 한국은 약간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애플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를 때 그때 약간 따라가는 모습은 보여주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은 애플이 52주 신고가를 갔을 때 주가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이어도 한쪽은 52주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한쪽은 52주 신고가는커녕 지난번 고점도 터치를 하지 못했죠. 미국 주식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 미니카를 만들 때 타미야라는 브랜드가 정말 인기가 많았고 가장 빠른 미니카를 제작하는 업체였죠. 하지만 타미야 짝퉁 브랜드 무슨 다이아몬드라던가 올디라던가 이렇게 로고가 비슷한 짝퉁들은 속도도 제대로 안 나왔고 뭔가 어설펐죠. 자, 그래서 애플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 29일까지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BH의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 처참하죠. 이게 말이 되나요? 누구는 52주 신고가를 가고 누구는 주가가 50% 반토막이 나서 52주 최저가를 갔습니다. 이거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적당히 빠지고 주가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플의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 자, 그렇다면 애플 관련주 BH는 꾸준한 횡보. 절대로 당신이 샀던 29,500원이라는 이 가격은 찾아오질 않아. 자, 2018년도에 애플의 주가를 매수했다라면은 3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120%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BH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예, 3년 동안 마이너스 15%를 찍었어요.
자, 그리고 애플의 주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2020년도 7월 13일부터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예. 150달러 이상이 올라왔죠. 자, 그렇다면은 90달러짜리 애플이 150달러를 갔을 때 과연 한국의 애플 관련주 BH는 얼마가 됐을까요? 분명히 22,000원이었던 BH의 주가는 18,250원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3년 동안 애플 관련주를 투자하셨다라면은 미국의 애플을 샀으면은 180%의 수익을 봤을 것이고 한국의 BH를 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38%의 하락을 맛본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배당도 나오지만 BH 같은 경우에는 0 결산으로 한 번밖에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약 250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봐도 정말로 한국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기도 힘들고 또 버티기가 힘듭니다. 3년 동안 누구는 지금 180%를 먹고 누구는 마이너스 32%야. 돈도 못 빼고 있어. 물론 여러분 3년 동안 BH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애플에서 리베이트를 점점 줄여가면서 BH의 실적 역시 안 좋게 변화가 되었죠. 물론 저런 걸 고려해봐도 실적이 좋았었던 2019년도에 누구는 주가가 100% 올랐을 때 누구는 본전도 못 온 거는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거는 정말 기관과 외국인의 장난질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에 너무 막 매너리즘을 느끼고 너무 짜증이 나 그러면은 해외 주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환율이 높을 때 들어가시면은 환율이 빠지기만 해도 본인은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이 낮을 때 진입하시는 게 제일로 좋고 오늘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80원을 돌파했었는데 이건 중국의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서 한국의 원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위안화가 절상 효과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중국의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자,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채권 이자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 부도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어제 헝다그룹에서는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했다라는 소식을 공시했어요. 자, 그런데 저런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S&P 500 선물지수와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장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락폭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죠. 그리고 유럽 증시들은 지금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떤 좋은 뉴스가 있어야지 장이 상승이 나올까요?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양념반 치킨반처럼 이렇게 반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헝다그룹이 달러 채권 이자를 납입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 상승과 하락 종목을 자세히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 종목이 더 우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흥분하는 순간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자, 갑자기 지수가 다시 하락 반전이 되더니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의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일 전부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승률 꼴찌입니다. 가장 큰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악재를 받아들이고 있다. 어제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홍콩 항생지수가 내려가지고 한국 증시가 내렸고 오늘은 홍콩 항생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려서 한국 증시가 내렸대요. 와, 정말 한국 증시 재밌지 않나요? 어떻게 매일 이 이유 때문에 빠졌다 저 이유 때문에 빠졌다 하면서 이유를 계속 갖다 붙입니까? 이유식도 아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언론에 너무 선동되면 안 되는 게 제가 일주일 전에 올린 이 영상 보신 분들 있나요? 연기금이 코스피를 3일 동안 연일 매수를 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일주일 전에 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썼죠. 구원투수 연기금이 한국 증시에 다시 들어왔다. 수급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연기금이 3일 연속 매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니 기자들은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전혀 모르는 걸까요? 누가 봐도 옵션 만기일에 잠깐 산 거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들이 샀던 물량의 2배 이상을 이렇게 매도했고 연기금은 5일 연속 매도 중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헝다그룹 이슈가 해소가 되고 금융투자가 이렇게 코스피를 순매수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를 이길 수가 없었죠.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소폭 이렇게 500억 정도를 순매수했지만 그 다음날에는 1000억 원 이상을 매도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죠. 10월 29일까지 헝다그룹은 달러 채권 이자를 또 납입해야 돼요. 공교롭게도 다음 주도 29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또 투심이 안 좋으면서 오늘처럼 증시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헝다그룹 이슈가 약간 해소가 되었어도 이렇게 코스피를 순매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000선이 붕괴가 되었는데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000포인트가 지켜졌죠. 자, 제가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코스피가 3000선만 지켜지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와 신용잔고가 늘어납니다. 저는 신용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신용잔고가 20조 원을 깨지면서 내려가겠구나 싶었는데 금융투자라던가 혹은 연기금이 3000선만 방어를 해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해서 다시 코스피를 매수합니다. 이건 여러분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자 다시 이렇게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유럽 증시가 모두 다 불장으로 마무리가 돼.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도 오늘 상승으로 마감되면은 100%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자리에서 우르르 몰려올 텐데 저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정도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하루 정도는 양봉으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흥분해서 들어가더라도 신용으로 절대 매도를 하지 마세요. 지금 신용을 쓰신 분들은 일부러 세력들이 신용을 쓴 사람들을 다 털어먹기 위해서 그냥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무지향성으로. 자, MP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29%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1%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다음날 10%를 뺐습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 혹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0%를 돌파했고 반대 매매 때문에 종가나 혹은 중간에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TB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지향성으로 상한가를 보내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마이너스로 보냈죠.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수라던가 신용을 떨구기 위해서 3일 정도는 조정을 주거든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종가 직전에 종가 베팅 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신고가를 간 상황에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이 이만큼 터진 거에 비해서 하락할 때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으니까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노리고 분명히 종가 베팅 때립니다. 5일선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종가 베팅을 때리면은 그 다음날 1%도 안 올리고 장 초반부터 8%를 빼버려. 와, 어질어질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본인이 샀던 가격까지 보내지도 않고 아침에 잠깐 3% 올린 다음에 다시 빼버리면서 총 9%의 손실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또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누리호가 궤도 진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 토론방이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는 누리호가 비록 궤도 진입에 실패를 했어도 성과가 상당했다. 이건 내일 무조건 오른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런 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동하는 거 전부 다 어디 조막손 동호회에서 작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말았던 AP위성이라던가 이런 애들 다 팔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수급을 끌기 위해서 저런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자,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시간의 잔량을 보시면은 21만 주가 쌓여 있었죠. 근데 시간에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수법 중 하나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냥 마이너스 6%까지 촥 내려가는데 저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인공위성이 무슨 그냥 뭐 핵미사일도 아니고 그냥 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궤도에 진입하면서 위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저런 글 쓰면서 선동하는 걸 보니까 조금 그렇더군요.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간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 종목은 신용이 되니까 수급이 많이 쏠렸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퍼스텍은 이렇게 마이너스 5.45% 하락으로 출발했고 종가는 마이너스 6.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누리호에 물리신 분들은 최소 내년 4월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내년 4월에도 발사를 성공시켜야지 그나마 탈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16%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3% 이상 상승이 나온 이유는 수요일날 장이 마감된 다음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 실적이 잘 났다고? 테슬라 급등했네? 그럼 내일 테슬라 관련주 오르겠네? 오케이, 오늘 테슬라 관련주 아침부터 풀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테슬라 2차전지 관련주들은 모두 급락이 나왔죠. 테슬라에서 배터리 교체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LNF의 주가가 어제 6.30%나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2차전지 관련주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네, 테슬라의 실적과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한 것과 관계없이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LNF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이너스 1.4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반면 LNF의 대주주인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4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큰 주전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려 마이너스 4.11% 하락이 나왔습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플러스로 출발을 했으나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대주전자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 10만원 깨지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지해주고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난번에 보세요. 10만원 깨지니까 그냥 8만원대까지 다이렉트 보험처럼 쑥 빠졌던 전래동화 같은 전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원이 깨지면은 요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어제 호가창이에요. 매수 주체가 JP모건인데 JP모건이 어제 10만 주를 매수했었죠. 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프로그램으로 11만 주를 정확히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JP모건이 대량 매수하잖아요. 그럼 메릴린치처럼 다음날 대량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게 대주전자의 호가창인데 아침부터서 공매도로 이렇게 찍어 누르기가 나오면서 얘는 아침부터서 아주 조짐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2,000주와 4,000주로 찍어 누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패션 플랫폼 역시 JP모건이 이렇게 매수하는 걸 보여드렸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이 종목 내일 또 급락 나올 수 있으니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열사처럼 말씀드렸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패션 플랫폼 마이너스 8.46%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메릴린치, USB 그리고 CS증권 창구가 아닌 JP모건 창구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여러분 매매법이 바뀌고 매매 패턴이 바뀌어요. 자, 저는 여러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공매도를 친 종목을.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빠질지를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 종목을 지난주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는데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와, 증시가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HLB와 HLB생명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HLB생명과학은 장중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FNE를 인수한다는 뉴스 때문에 상승이 나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뉴스 띄워놓고 장난을 치니까 내일 무조건 빠질 거다. 이거 여러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어제 샀던 검은머리 외국인이 오늘 2배 이상 팔면서 이렇게 주가가 마이너스 2.9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침에는 잠깐 HLB생명과학이 플러스 2.90%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지난번 고점까지 잠깐 꼬시고 던지는 이런 거지 같은 패턴 요즘에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은 못 내도 손실은 최소화하거나 혹은 손실을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안 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고 수익이 쌓이다 보면은 매매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침에 급등하는 거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하루에 10% 20% 때려 맞고 그러면서 막 손실이 쌓이면은 원금 회복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장이 좋아도 급등주를 버리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수익을 익절을 못해요. 왜? 앞에서 꼬랐던 금액이 생각나서 익절이 쉽게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슬럼프도 안 겪고 꾸준한 수익을 내려면은 1%든 2%든 무조건 돈을 안 꼬라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막 신풍제지라던가 혹은 대형 포장이라던가 이런 포장재, 제지주, 골판지주가 막 급등이 나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골판지 가격이 10% 이상 인상이 된다라는 뉴스 때문에 저렇게 아침부터서 상한가를 터치하거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자마자 밑으로 하방 VI가 걸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7%까지 빼버렸다가 다시 올리는 척했다가 종가에 다시 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풍제지처럼 그냥 쉬지 않고 무지양성으로 막 오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수분들도 잘 매매를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으니까. 자, 코인 중에서 누사이퍼라는 코인은 무지양성으로 이렇게 쫙 오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10,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10,000원 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옥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고수들도 이런 데서는 절대 매수를 안 합니다. 이런 데서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데를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고수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오르는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3번을 매매를 했어. 3번 다 저렇게 매매를 했는데 성공을 해. 그러면 내가 막 자신감이 뿜뿜뿜 차지. 그리고 수익금도 더 크게 벌려고 투자금도 키우고 그 자리에서 비중 베팅을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쭉 올라간 자리에서 갑자기 하방 VI를 맞아버리면은 기존에 3번 매매해서 벌었던 돈 단숨에 다 날립니다. 그리고 차트 매매를 하시든 무슨 매매를 하시든 이렇게 매수를 할 때도 분할로 삽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켜주네, 여기서 한번 샀어. 근데 또 내려.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사. 그리고 이쪽에서 더 빠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아야지 그냥 이쪽에서 지지해주고 올라가네? 그냥 풀매수 시장가 하면은 요런 데 빠지잖아? 그러면은 내가 손실률이 마이너스 5%까지 빠지면서 쫄리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데서 지지해주는 거 보고 내가 여기서 샀어. 2% 빠지네? 여기서 추매. 그러면은 내 손실률은 마이너스 1.2%밖에 되질 않아. 그리고 이런 데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면은 일단 내가 추매한 거의 반 정도는 덜고, 여기서 빠지면은 상황 지켜보다가 오면은 이제 완전 익절.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지지해주는 거 보면은 괜찮은 거 같네 하면 또 다시 처음에 넣었던 비중보다 훨씬 더 적게. 왜냐? 비중을 똑같이 넣어버리면은 오늘 번 거 다 날리니까 그냥 맛배기로 살짝 넣어봤다가 올라가면 또 이런 데서 익절.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머 천재님, 그런데 비중을 다 실체 안 하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저렇게 올라가는데 익절을 해버리면은 수익금이 조금 아쉽지 않나요? 아유, 그냥 줄 때 먹는 게 낫죠.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날 이런 종목 추격 매수하다가 여러분들이 손실 한번 봐봐요. 잠도 못 자죠. 자, 제닉이라는 종목은 오늘 아침에 28.33%까지 상승했다가 종가가 플러스 2.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완전히 워터파크가 개봉이 되었죠. 처음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하방 VI를 한번 찍고 두 번째도 하방 VI를 찍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결국에는 종가 최저가. 자, 이번에는 신풍제지랑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주는 이런 지지하는 자리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 한 번, 두 번, 세 번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먹을 거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3번을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위로 안 올라갔으면은 이 종목은 빠지는 경우가 많지 위로 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뉴스도 안 나오는데 아침부터 저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뉴스가 없는 종목은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최근에 오르고 급등하는 종목들 보세요. 뉴스도 안 떴는데 갑자기 28.23%가 올랐어. 이런 거는 그냥 동호회 추천주 혹은 리딩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패션 플랫폼 아무리 뉴스를 검색해도 아무 뉴스가 없네? 근데 지금 상한가 근처다? 이거 개미꼬시기구나. 제니까 그리고 패션 플랫폼 특징이 뭐예요? 두 종목 다 28% 비슷한 상승률이 나와요. 보통 동호회 문자 추천주 혹은 리딩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는 안 보내. 왜냐하면은 회원 여러분들 지금 상한가에 팔지 말고 27%, 25% 그쪽에다 걸어두세요. 그리고 우리 그냥 던져버리죠. 하나, 둘, 셋 하고 뿅 하면서 폭포수처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자 추천주라던가 동호회 작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를 안 해요. 보통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8% 찍었을 때 이거 뉴스도 없는데 이거 뭐 리딩방 해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좋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다가 이렇게 아침부터서 잠깐 올려놓고 빼버리는 이런 장난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함부로 안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양봉 뜨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에도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도 급락이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CKH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음날 급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하방으로 꽂아버리면은 이틀 만에 그냥 마이너스 30%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수익은 못 내도 계좌는 꼭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라던가 혹은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들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JP모건 창구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NC소프트, LG화학 등 큰 반등이 나올 때 항상 JP모건으로 큰 수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다음날은 오히려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주전자와 패션 플랫폼 등이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날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JP모건으로 대량의 매수가 들어올 때는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슈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헝다그룹이 오늘 지불한 이자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달러 채권 이자입니다. 앞으로 9월 29일 달러 채권 이자 납입과 10월 4일 납입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처럼 다음 주 금요일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